자, 이제 320페이지에 선전습득 발견이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는데요. 일단 물건을 우리가 주인이 없는 물건 무주물하고 주인이 있는 물건 유주물로 이렇게 나누자는 말이죠. 자, 만약에 주인이 없는 물건이 부동산이면 요거는 국가 소유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하천에서 땅이 하나 새로 기어 나왔다. 무주물인 부동산은 국가 소유입니다. 근데 무주물이 만약에 동산이라면 먼저 잡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무주물 선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낚시를 하잖아요. 낚시가 대표적인 무주물 선점인 거죠. 왜냐하면 낚시를 하게 되면 강에 있는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무주물인 동산이고 잡으면 뭐가 되죠?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무주물 선점이라고 해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유주물을 다시 둘로 나눠요. 유실물과 매장물로 나뉩니다. 일단 원래 단어 뜻은 잊어버린 물건은 유실물, 땅속에 있는 물건은 매장물 이렇게 되겠죠. 근데 법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발견이 용이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유실물을 우리가 용이한 상태에 있는 유주물을 우리가 유실물이라고 하고요. 발견이 곤란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유주물을 매장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얘기죠. 제가 세면대 위에 반지를 벗어놨어요. 근데 그 반지가 세면대 위에 있다면 발견이 용이한 상태에 있으니까 유실물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그 반지가 세면대 그 하수구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발견이 곤란 상태에 있으니까 매장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땅 속에 있든 물 속에 있든 건물 속에 있든 발견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유주물을 우리가 매장물이라고 합니다. 일단 둘 다 유주물, 주인이 있는 물건이니까 소유자를 찾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유실물은 6개월간 공고를 하고요. 그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매장물의 경우에는 1년간 공고를 하고 그래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무주물인 동산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점유를 취득하고 그 점유가 자주 점유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낚시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물고기를 가지려고 하죠. 따라서 낚시를 잡았으니까 점유를 취득한 거고 소유할 의사가 있으니까 뭐죠? 자주 점유인 거죠. 근데 유실물의 경우에는 점유를 취득하면 되고요. 굳이 자주 점유일 필요는 없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에서 지갑을 주웠어요. 그럼 점유를 취득한 거잖아요. 근데 저의 마음은 주인을 찾아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지갑을 주웠다면 소유의 의사가 없으니까 뭐는 아니죠? 자주 점유는 아닌 거죠. 그래도 6개월간 공고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제가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매장물은 발견이잖아요. 그러니까 발견한다는 발견이니까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점유를 취득할 필요는 없는 거죠. 따라서 매장물은 발견을 하면 점유를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1년간 공고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322페이지 오시면 첨부가 나옵니다. 이 첨부에 대해서는 은근히 좀 중요하긴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독립적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뭐 저당권이다, 임차권이다, 전세권이다, 다른 것과 결합이 돼서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첨부에서 처음에 뭐가 나오죠? 부합이라는 말이 나오죠. 결합됐다는 말입니다. 달라붙었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결합이 돼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결합이 됐는데 분리할 수가 없거나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자를 정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부합이라고 하는 거죠. 정리할 것은 많지 않아요. 첫째,
부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으면 부동산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갖습니다. 일단 가치는 고려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그러면 동산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박탈당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보상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동산과 동산이 결합이 돼서 분리할 수 없다면 부동산 소유자가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동산 소유자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동산과 동산이죠. 동산과 동산이 달라붙어서 분리할 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두 물건 중에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어떤 것이 주된 것이고 종된 것인지 주종을 구별할 수가 없다면 그때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달라붙은 물건을 뭐 하게 되냐면 공유하게 돼요. 여기서는 우리가 원칙과 예외를 구별하셔야 돼요. 만약에 동산끼리 부합됐는데 바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공유한다, 그런 뭐죠? X인 거죠. 원칙은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달라붙은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니까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라는 전제가 있어야지만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공유하게 된다는 거, 원칙과 예외를 뒤바뀌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과 부동산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해요. 일단 우리 판례는 부동산과 부동산 간의 부합을 인정을 해요. 근데 부동산끼리 달라붙은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중축이 된 경우거든요. 원칙적으로 부합이 됩니다. 따라서 중축된 부분은 원래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져요. 다만 그 중축된 부분이 달라붙은 부동산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그때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죠. 1층 건물이 있는데요. 이게 갑의 소유예요. 근데 을이 갑의 건물을 중축을 했어요. 그러면 원칙이 부합된다는 말은 을이 증축했더라도 이 2층은 누구 거죠? 갑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중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은 중축된 을의 소유란 얘기고, 참고로 독립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출구의 독립입니다. 만약에 1층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야 된다면 이건 부합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2층에 별도의 출구가 마련되어 있다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부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일단 을이 어떻게 갑의 건물에다가 2층으로 중축하느냐. 이 사람이 임차인이거나 전세권자일 수 있겠죠. 그래서 임차권, 전세권과 결합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1층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2층으로 중축될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뭐죠? 저당권과 결합이 돼서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지와 수목이죠. 원칙적으로 부합이 됩니다. 따라서 남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는 누구 거가 되냐면 토지 소유자 거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느냐? 아니다. 남의 땅에다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을이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이 나무는 을이 심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부합이 되니까 누구의 소유냐면 갑의 소유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을이 갑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한,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다, 임차권이다 같은 권한이 존재하는 경우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은 이 나무는 갑의 나무가 아니라 을의 나무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마지막으로 토지와 농작물이죠.
부합되지 않습니다. 자, 남의 땅에다가 허락도 없이 농작물을 심었더라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경작자 소유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토지 소유자 소유가 아니라 경작자 소유라는 거죠. 또 이러한 농작물이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경작자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명인 방법도 필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허락을 받아서 농작물을 심었든 아니면 무단으로 농작물을 심었든 명인 방법을 갖추든 안 갖추든 따지지 않고 농작물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경작자 소유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325페이지 혼화가 나와요. 혼화라는 말은 섞였다는 얘기죠. 혼합이란 말을 더 많이 쓰나요? 물론 섞이는 것은 동산끼리 섞일 테니까 혼화에 대해서는 동산에 관한 부합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따라서 물건끼리 섞여가지고 분리할 수 없다면 원칙적으로 주된 물건의 소유자가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공유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공입니다. 가공은 말 그대로 가공이거든요. 가공물은 원칙적으로 재료 소유자 거예요. 다만 가공을 통해서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다액이면, 그냥 다액이 아니라 현저히 다액이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가공자 소유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오렌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갑의 오렌지를 을이 가져다가 주스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가치가 증가됐죠. 가공을 통해서. 그렇지만 이것은 현저하게 다액이 증가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이 주스는 재료 소유자인 뭐죠? 갑의 것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가지고 있는 종이를 가져다가 을이 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가액이 현저히 많이 증가된 거죠. 여러분들 이 책이 종이값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책은 종이값보다는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하니까 종이를 가져다가 책을 만들면 가공을 통해서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많은 것이니까 그때는 예외적으로 을의 소유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예제 풀어보면 되겠죠. 325페이지 하단의 대표예제입니다.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기억,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 예를 들어 가지고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이유로 나무를 심었다면 권원이 있으니까 부합되지 않겠죠. 따라서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 맞는 질문이죠. 니은번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죠. 배추는 뭐죠? 농작물이죠. 부합하지 않습니다. 권한이 없더라. 따라서 경작자 거가 되기 때문에 배추의 소유권은 경작자에 속한다. 맞는 질문이죠. 디귿번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은 원칙적으로 부합하죠. 권한이 존재해야 부합하지 않으니까 권한이 없다 했으니까 부합이 되니까 토지 소유자 거가 되니까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 속한다. 맞는 질문이죠. 리을번 건물 임차인이 권한에 기하여 증축했어요. 자, 증축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부합이 되고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지만 부합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 X가 되는 거. 따라서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디귿해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넘겨보시면 문제 하나 더 있습니다.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X입니다.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죠. 토지의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토지에 부합하진 않아요. 2번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경작 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농작물은 권한이 있든 없든 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2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쳐요. 따라서 증축된 부분이 독립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합이 된다면 당연히 저당권 효력이 부합물까지 증축된 부분에도 그 효과가 미치고요. 다른 건 고려하지 않아요.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만 가지고 따지거든요. 따라서 뭐 무단으로 증축했든지 아니면 뭐 경매 목적물로 그 가치가 평가됐든지 그거는 고려하지 않고 부합이 됐다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거고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다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은 것이니까 부합된 증축 부분이죠. 부합됐대요. 저당권력이 미쳐야 돼요. 따라서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자, 이거 설명드릴까 하다 말았는데, 자, 이겁니다. 갑의 땅에다가 을이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을이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수목은 토지에 뭐 되지 않는 거예요? 부합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병이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럼 무단으로 심었다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부합이 되겠죠. 근데 요 임차인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나무를 심었대요. 부합되느냐? 부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차권자는 타인에게 나무를 심으라고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임차권자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나무를 심었다면 권한 없이 심은 거기 때문에 부합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5 맞는 질문이죠. 5번은 솔직히 좀 출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보시면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 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했어요. 그러면 도급 계약에 따라서 누가 건물에다 부합시킨 거죠? 매수인인 거죠. 그러면 이 매수인이 매도인이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해야 되니까 제3자에게 매도인은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5번은 좀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권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물권법 총론 시간에 물권의 청구권 할 때 소유권을 기준으로 설명드렸으니까 이미 강의를 한 거예요. 한번 꼭 꼼꼼히 읽어보시면 되고 판례들도 다 설명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좀 보자고요. 328페이지 오시면 소유물 예방 청구권 4번이죠. 읽어볼게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이 담보죠. 여기서 예방이나요, 그죠? 따라서 예방이나 손해배상이 담보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청구해야 되고요. 예방도 청구하고 아울러 손해배상의 담보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7에서 공동소유죠. 공동소유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게 되고요. 실제로 또 2020년도 작년에 판례가 변경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판례 변경된 부분이 2020년도 작년에 시험 문제 출제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그 변경된 판례가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또 나올 만한 부분이 또 정해져 있기도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하신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공동소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유, 합유, 총유가 있죠. 박스를 좀 보시면 의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총유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유다. 합유는 뭐죠?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이다.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동소유는 공유다. 그래서 공유가 뭐죠? 원칙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조합이 뭐고 법인 아닌 사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을 좀 잡아봐야 되겠죠. 자, 사단법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간단하게 볼게요. 갑과 을과 병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요.
사단법인을 만들기로 했어요. 이렇게 법인을 만들려고 모인 사람을 우리가 발기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고수업을 치는 게 아니라 정관이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거든요. 규약이죠. 근데 정관에는 우리가 시험 범위가 아니어서 공부를 안 하지만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이사, 인면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자산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정하게 돼요. 그러면 정관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면 법인으로서 조직과 체계, 실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등기소에 가서 설립 등기를 하고요.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법인이 돼요. 따라서 우리 민법상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정관이 있고 법인으로서의 조직과 체계가 완비가 됐더라도 설립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법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 아닌 사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이 된다는 말은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으로서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정관도 있고 조직과 체계가 완비됐는데도 불구하고 설립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면 권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을 다른 말로 뭐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는 것은 법인으로서의 실체는 갖추고 있지만 설립 등기만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을 법인 아닌 사단 또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고요.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법인 아닌 사단은 교회와 종중이 되는 거죠. 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갑을병이 지금 모였어요, 처음에. 그럼 이 사람들은 사단법인을 만들겠다라는 공동의 목적이 있을 뿐이지 처음에는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잖아요. 이런 사람의 모임을 뭐라 그러냐면 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발기인 조합 그러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합들은 조합이 아니에요. 농업협동조합은 설립 등기까지 했기 때문에 법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노동조합 이런 것들도요. 조직과 체계가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 아닌 사단으로 평가될 수 있을지언정 조합인 것은 아니에요. 재건축 조합도 마찬가지예요. 재건축 조합도 조합이라고 하지만 법적 성질은 법인 아닌 사단인 것이지 조합인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조합이란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는 사람의 모임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동업자예요. 자, 제가 제 친구하고 반씩 내가지고 함께 포장마차를 운영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포장마차를 운영한다는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 둘 간에는 아무런 조직도 체계도 없으니까 조합인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조합하면 농업협동조합을 떠오르지 마시고 동업자를 떠올리셔야 돼요. 또 우리가 조합하면은 재건축조합 이런 것 떠오르지 마시고 동업자를 떠오르시고 조합 계약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동업계약 이렇게 번역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가 표를 볼 거예요. 자, 교회나 종중과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가 총입니다. 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분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권리가 있고요. 관두면 땡인 거예요. 지분 자체가 없으니까 그 지분을 처분한다든지 지분이 상속된다든지 아니면 목적물을 분할한다는 등 이런 게 아예 애시당초 처음부터 문제되지 않아요. 총유는 뭐가 없다고요? 지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총유물에 관한 목적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사원총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돼요. 보존행위든 관리행위든 처분 변경행위든 총유물에 대한 사항은 다 뭐죠? 사원총의 결의를 통해서 한다.
끝났죠? 합의입니다. 동업자 같은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의예요. 물론 지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 운영하면서 우리 반씩 내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씩의 지분인 거죠. 근데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왜요? 합유 지분을 처분한다는 말은 동업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합유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요. 합유 지분의 또 중요한 특징이 상속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 친구하고 저하고 함께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가 죽었는데 중학생인 제 아들에게 합유 지분이 상속이 되면 그 중학생인 제 아들이 새벽 2시에 나와서 막 꼼장어를 굽고 막 그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 아들은 동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언정 동업자로서의 지위가 상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 합의물은 분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할하게 되면 조합관계를 동업관계에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요. 나머지 목적물에 관한 사항은 공유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공유.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 소유가 뭐가 되는 거죠? 공유가 되는 거죠. 공유는 물론 지분이 있고요. 공유 지분을 처분하고자 할 때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고요. 물론 공유 지분 뭐가 됩니까? 상속이 되고 또 공유물도 분할도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공유물을 분할하기 위해서 다른 공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고요. 자, 공유든 합의든 목적물에 대해서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박스는 여러분들이 기본 내용으로 확실하게 뭐 하셔야 돼요?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박스를 먼저 숙지하고 나서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공동 소유에서 중요한 공유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공유는 다음 강의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총론적인 개념하고 박스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한 다음에 다음 강의에서 이것을 가지고 공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